지금 요즘 같은 경우 금리는 또 급격하게 오르면서 또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그에 반해 또 집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또 하우스 푸어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분위기가 올해 2023년 계속 이 부동산 시장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게 될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제는 뭐 너무 여기저기서 이제 하락 이야기만 하니까 좀 보고 듣는 분들도 되게 지겨우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뭐 저도 친구들 중에 이제 주로 유주택자가 훨씬 더 많고 영끌하신 분도 꽤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기사는 지금 매일매일 접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주식이나 채권에 비하면 훨씬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주식은 이제 악재를 선반영하면서 이제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반등 시점도 좀 더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좀 거래가 좀 매우 적은 만큼 굉장히 좀 상당히 천천히 후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높아진 금리라는 이 커다란 악재를 충분히 다 반영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떨어진 지역보다는 이제 올해는 이제 거래 절벽으로 뭔가 버텼던 지역들도 이제 점차 좀 뒤따라서 하락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전반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하락이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또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급격하게 막 몇 억씩 오르는 정말 그런 급상승장이었던 시기가 정말 너무나 무색하게도 지금은 정말 그 반대로 몇 억씩 빠지는 시기로 어떻게 보면 거의 2020년의 그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저는 한번 이걸 역으로 이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그냥 설명을 이제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전에 뭐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뭐 의무 거주 기한도 길고 뭐 이렇게 오랜 기간 뭔가 전매도 안 되는 조건으로 이제 둔촌주공을 현재 가격에 분양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청약 결과나 분양 실적이 어땠을까요? 2년 지금보다 전에. 훨씬 좋았겠죠. 조건 좋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둔촌주공보다 뭔가 못한 입지의 곳들도 뭐 몇백 대 1 나오고 막 맞아요. 지방도 뭐 다 난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떤 그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조건들은 그런 정책은 되게 많이 시행이 됐었는데도 2년 전으로 돌려봤을 때 같은 조건이면 훨씬 더 잘 됐을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어떤 수요 억제책 때문은 아닌 거죠. 예, 그때도 수요 억제책은 굉장히 그땐 강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다들 사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령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팩터는 이제 공급 물량인 건데 입주 물량도 좀 살펴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 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이 장기 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평균 한 38,000호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56,000 그리고 2021년에는 한 46,000이 넘죠. 그러니까 장기 평균보다 입주 물량이 더 많았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랐죠. 전세가도 그렇고 네. 확 올랐죠. 예. 반면에 지금 2022년은 이제 11월까지 통계로 28,000, 그러니까 3만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평균보다 오히려 상당히 적거든요. 근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적은데도 지금 전세가와 집값은 작년에 서울도 꽤 많이 떨어지는 맞아요. 모습을 네. 보였단 말입니다. 뭐 세종 같은 경우는 더 희한하게 2022년 같은 경우 세종시 입주 물량이 과거 대비 되게 적어요. 예. 그런데도 세종시 집값 뭐 많이 떨어졌다고 보도가 많이 됐었죠. 물론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장기 평균보다 거의 2배 네. 넘게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설명이 돼요.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저기는 전세가, 집값 많이 떨어지는구나 됐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입주 물량만으로는 또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대구. 대구도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긴 한데 작년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많았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올 물량이 되게 많다라는 건 이제 좀 알려져 있죠. 예. 그러면 어떤 타이트한 규제 때문도 아니고 꼭 입주 물량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남은 요인은 뭐냐면 결국 2021년 그때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천천히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10월에 이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데 핵심 내용이 이제 DSR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을 이제 여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높은 사람만 부채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채를 이제 억제하는 정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즉 금리 인상과 이제 대출 규제가 하락을 촉발하게 된 거고
뭐 짜잘한 이제 정책이나 공급은 이 둘에 비하면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기준금리가 이제 0.5%에서 이제 한두 번 올리기 시작하니까 세종, 대구 같은 데가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제 작년 7월부터는 기준금리가 2%도 딱 넘기니까 이제 서울도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금리를 높일수록 점점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도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 서울은 공급이 굉장히 적으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연구원님 말씀에 따르면 유동성장이 끝나고 나서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이 더 많이 끼친다. 결국에 공급보다는 금리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번 사이클은 확실히 금리가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꾸준한 공급은 이제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중요한 요인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부동산 수요는 이제 매매 수요랑 이 임대 수요가 약간 좀 서로 다르게 좀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자산에 대한 수요랑 그리고 재화에 대한 수요를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가령 뭐 볼펜이나 휴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요가 일정해서 뭐 금리에 영향이 없거든요. 금리 올린다고 뭐 휴지를 안 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꾸준한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에 대한 수요도 우리나라 상당히 그냥 꾸준한 편이죠. 많이 꾸준한데, 이게 갑자기 조류 독감이 돌아서 닭들이 막 폐사하면은, 그러면 생닭 가격이 일시적으로 확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외부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면 이제 다시 그걸로 생닭 가격이 안정되는, 이런 식으로 수요가 일정하면은 이제 공급에 따라서 이제 공급으로 이제 가격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산에 대한 수요는 좀 그거랑 완전히 좀 다르다는 건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가령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냥 계속 가격이 떨어졌던 2018년 말 같은 때 3,000불 할 때는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사지도 않았는데, 그 뒤로 금리 확 내리면서 막 무려 2만 불까지 막 이렇게 확 올랐던 2020년 말에는 우리가 기억해보면 서로 사려고 막 이제 안달이었죠. 그렇게 수요가 강하게 붙으면서 저 2만 불이었던 게 이제 6만 불 넘기까지도 확 갔었고요. 결국 우리가 주식이든 뭐 그게 암호화폐든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밈 그림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기다려. 안 된다. 맞아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더 떨어질 기다려. 것 더 떨어진다 심리가 하다가 죽죠. 근데 급하게 반등을 확 해버리면 그때서야 이제는 사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막 확 이제라도 사야지. 그렇죠. 이제라도 사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훅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떨어질 때 사야 된다라는 거는 이성적으로는 누구나 그렇게 말하기 쉽고, 그렇죠. 네, 그렇게들 그래라고 뭐 책 보고 그래야지라고 해도 결국은 떨어질 때는 그냥 더 떨어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무조건이죠. 그냥 더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되고, 오히려 강한 반등이 나오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면서 이제 막 상승을 확인하고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게 어떤 추세의 어떤 초입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올라타도 남들보다 일찍 올라타면은 이 상승을 내가 그 수익으로 향유할 수 있는데, 요즘처럼 막 변동성 심할 때 내릴 때 팔고 오를 때 사고 하면은 이 내 돈 다 그냥 바로바로 삭제되는 길이거든요. 또 그게 또 마음처럼 쉽게 안 됩니다.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집은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없어도 살지만 그래도 집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무조건 자산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통계에 이렇게 나온 걸로 보시면은 그냥 딱 그런 게 드러난 게 2020년처럼 가격이 막 오를 때는 거래량이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서로 사려고 막.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사면 오를 것 같고 산 사람이 돈 벌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벼락거지. 그렇죠. 막 이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거로 샀는데 2021년보다 분명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냥 수요가 싹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임대차 수요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계약을 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매매에 대한 이 거래량과 임대차에 대한 거래량은 이렇게 완전히 지금 다른 모습 보이죠. 왼쪽은 자산에 대한 이제 수요, 그리고 오른쪽은 일종의 재화에 대한 수요, 뭐 이런 식으로 실거주용으로? 그렇죠. 실거주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밈처럼 항상 얘기하는 공포에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 라는 얘기가 가장 정답인데, 그렇게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인지 완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3구랑 용산 제외하고는 지금 부동산 규제가 거의 다 풀린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완화 정책을 내는 이유가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다는 그 예상 때문에 이런 완화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요 자체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사라진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정부가 이번에도 이렇게 밝혔듯이 이제 어떤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인 거지 하락 자체를 막기 위해서의 그 의도는 아니긴 한데 근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하락장이 시작된 지는 사실은 그렇게 길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오랜 상승장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벌써 막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으니까 무주택자들은 막 아니 왜 이렇게 집 가진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비판 약간 좀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입장의 차이가 또 달라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달라질 수 네네, 있죠. 그럼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집이 더 떨어질수록 좋은데 이 정부가 뭐 이렇게 집값 받치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단순히 이제 집을 내가 싸게 사고 싶다, 뭐 비싸게 팔고 싶다 이런 걸 떠나서 약간 국가 경제적인 입장으로 좀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 이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보고서 나온 거를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DSR이 60%라는 뭐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그 말은 곧 내가 버는 돈의 60%가 이자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 결국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확 오르니까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버는 소득을 거의 다 지금 그렇죠. 은행에 갖다 바치는 상황이란 건데 이러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죠. 네네.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는 야, 도저히 내 소득으로 이 이자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 방법은 다른 자산이 없다면 이제 이 집을 팔아서라도 이제 갚아야 이제 더 이상 그런 끔찍한 이자 비용 부담을 이제 벗어나는 건데 정작 집을 팔고 싶은데 수요가 없으면은 팔리지도 안 않고. 팔리니까. 그렇죠. 팔리지도 않고 나는 그래도 적정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막 저기 밑에 뭐 수요가 없으면은 팔기도 너무 또 싫은 그러니까 이게 좀 진퇴양난이죠. 좀 팔고 싶은데 팔장이 너무 손해가 지금 뭐 싸게 큰 샀다면 것 상관이 같고. 없지만 그렇죠. 뭐 2020년 후반이나 2021년도에 산 경우는 이미 내가 산 가격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를 보고 이제 팔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손해가 더 커지는 거는 그렇죠. 되게 사람이 그 결정을 하기는 쉽지 맞습니다. 않죠. 하기 싫고.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면 뭔가 수요를 좀 이렇게 만들어 줘서 즉 지금 그래도 좀 돈이 여유가 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매물을 좀 받아주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부채의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취약한 사람은 이제 빚을 갚고 집을 살 수 있는 여유롭게 된 사람들은 이걸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결국은 금융 안정으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이분도 그동안 버는 게 다 이자로 갚느라 이제 소비를 못 하던 것도 이제 다시 소비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도모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살짝 염려되는 부분 하나는 이제 이거를 마치 이제 힘든 분들도 이렇게까지 정책이 완화되니까 버티면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그래서 할 수 지금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매물을 내놨던 분들이 매물을 지금 조금 거둔 경우들도 좀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네네, 그렇죠. 예, 충분히 지금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버티기를 해서 성공하면, 즉, 버티기 성공이라는 건 다시 집값이 오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른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버틴 게 성공하게 된 거죠. 근데 최악의 경우는 버텼는데 더 떨어진다? 아이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오히려 옛날에 팔았으면은 그냥 더 많이 건져서 빚도 갚고 뭔가 건졌을 텐데 이제는 또 너무 떨어져서 이거 팔아도 빚을 뭐 다 못 갚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분명히 어떤 좀 호재인 거는 맞고 이제 수요도 진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고금리와 DSR이라는 이 거대한 이 두 개의 탑 때문인데 이 두 가지는 지금 건드린 게 없거든요. 지금 당장 금리도 뭐 최근에 올렸고요. 예, 이 금리를 어떻게 지금 확 정부가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 결국은 격가지들을 지금 해결해 준 건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참 서울의 집값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오래 버티고 작년 하반기부터나 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근저에는 약간 어떤 심리가 좀 작동을 했었냐면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러면 뭔가 규제들을 다 해제해주고 그러면 그 덕분에 뭔가
집값이 더 더 오를 것이다. 뭔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기대감. 있었죠. 뭐 사실 좀 있었죠. 있었죠. 네네네. 그런데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그냥 작년 상반기에 팔았더라면 더 많이 건졌을 텐데 뭔가 그때가 이제 팔기에 더 적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요새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지나 보니까 또 이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요새는 또 많이 도는 밈이 뭐 어제 팔 걸 무슨 아. 라고 생각할 때 팔았어야 하는데 뭐 이런 정말 게 다르네요. 맞습니까? 2년 그렇죠. 전 2년 전에는 그죠. 오늘이 가장 싸다. 그렇죠. 이런 말이 네.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뭐 라고 생각했을 때 샀어야 했는데 뭐 이랬는데 요새는 오히려 팔았어야 했는데라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참 말씀드린 대로 커다란 힘은 지금 고금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반등이라는 게 좀 세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를 감안하고서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모두 그걸 좀 감안하고서 이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나요? 물론 지금 좀 물어보기엔 또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집값이 또 이제 바닥일 시기가 또 언제쯤 또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지. 네, 이게 참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나와서 뭐 4년 하락한다, 7년 하락한다, 뭐 이 시점을 많이 찍으시는데, 근데 저는 그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이제 금리가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채권 쪽에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나도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이 자산시장 전망을 뭐 3, 4년 뒤를 할 수 있냐, 이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긴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가격 측면에 접근한, 가격이 이 정도 레벨 뭐이라면 뭐 그러면 이제 그럴 때가 좀 바닥인 것 같더라라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좀 이제 월세 수익률과 금리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전세가와 집값을 비교하는 건데, 월세 수익률과 금리의 비교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오피스텔이나 그 원룸은 이제 월세도 많이 받지만 아파트는 좀 순수 월세가 잘 없잖아요. 반전세? 그렇죠. 주로 반전세가 네. 많죠. 하지만 이제 그 서울의 어떤 대단지 아파트들은 이 약간 보증금 1억에 월세 얼마 이런 물건들도 꽤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의 추이를 쭉 이제 살펴보면은 대략 이 월세 수익률이 이제 기준금리 플러스 1% 포인트 그 정도를 거의 맞춰서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2011년에 그때 당시 이제 기준금리가 3.25%였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3%대였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월세 수익률이 대략 한 4%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0.5%까지 확 낮출 때는 이게 한 1.5% 정도 월세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이제 기준금리는 어느덧 이제 3.5%까지 왔는데 월세 수익률이 이제 좀 그 신규 월세, 그러니까 좀 이제 지금 월세가도 지금 두 가지로 좀 나뉘었잖아요. 즉 이제 임대차 입법 이후로 신규 월세를 했느냐, 갱신 월세를 했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규 월세가 아무튼 더 비싼 비싸죠. 지금 월세니까 이 비싼 신규 월세 기준으로 월세 수익률을 알아보면은 대략 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월세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도 더 떨어졌네요. 지금 낮은 낮은 상황인 거예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기 때문에 그렇지. 못 예, 지금 이게 못 따라간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좀 해소되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 옛날에 과거 한 10년 가까이 추이를 보면 그래도 기준금리보다 한 1%포인트 정도는 높은 수준에서 거래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즉 지금의 상황은 수요가 굉장히 약해진 상황인 거거든요. 즉 아까 월세 수익률을 2%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지금 12억짜리 집을 사면은 이게 월세가 2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뭐 논의를 단순화해서 지금 세금 같은 거는 이제 고려하지 않고 네. 말씀드리면요. 근데 지금 대략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한 4% 정도 그렇죠. 이자를 많이 주는데 뭐 5%까지. 그렇죠. 뭐 그렇게도 있고요. 근데 시중은행 기준으로는 네. 대략 뭐 보수적으로. 4%니까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하자면, 그러면 이 12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이제 월 4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즉 돈이 많은 투자자 입장이라고 해도 이걸 사서 월세 연간 2,400 받는 것보다는 은행에 넣어두면 연간 4,800이나 그렇죠.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또 금액적인 수익뿐만이 아니라 월세를 놓는다는 건 또 그걸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계약을 네, 해야 이런저런,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필요하죠. 맞습니다. 물론 뭐 이 이자도 이제 세금을 내고 나면 더 적겠지만 월세도 이런저런 그쵸, 관리나 중개료 내고 네, 하면. 그런 거 다 치면은 굉장히 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이 돈을 은행에 맡기고 내가 월세를 살면 월 200만 원의 오히려 수입이 생기는 수입이죠. 뭐 그런 셈이고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이 집을 12억에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게 안 들게 된다는 거죠. 최소한 같거나 뭔가 좀 유사해야 이걸 예금에 넣느니 집은 그래도 사면 나중에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집을 살까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집값도 뭐 보니까 떨어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은행에 넣어두면 훨씬 현금 흐름이 지금 풍부해지는데 뭐하러 사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잠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도 역으로 지금 대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감당하면서까지 굳이 즉 월세로 사는 게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먹힌다.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수요는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바닥 시기는 언제냐?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맞았을 시기, 때. 이 월세 수익률과 예금 이자 수익률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균형을 이루는 시기쯤 돼야 이제 수요가 그 공급과 만날 수 있다. 뭐 그런 점을 일단 하나의 펀더멘털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와 집값 비교인 건데 집값이 전세가보다 비싼 거 이 부분을 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갭이란 게 결국 보면은 이게 투기 수요가 많아질수록 이 갭도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갭 투자하려는 사람이 가수요가 많아지면. 그렇죠. 예, 많아질수록 이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 갭 투자, 이 갭이라는 건 결국은 낙관적인 미래를 선반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전세가는 비록 이거지만 나중에는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난 지금 사겠다. 라면서 이제 더 비싼 가격에도 지금 집을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점점 없어지면은 이 갭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면 점점 이 갭이라는 것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기 때 그때 워낙 수도권 집값이 2009년 이후로 2010, 11, 12 이렇게 계속 떨어졌죠. 떨어지니까 집값 하락이 한 1년 정도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기대를 뭔가 하는데 한 3년쯤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집 사면 바보다. 뭔가 뭐 하우스 푸어 막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집 있는 사람을 막 걱정해주고 뭐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면은 갭 투자라는 수요도 확 줄어들고 갭 자체도 확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갭 자체가 낮아진 시기, 즉 전세가와 집값이 비슷해지면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하나의 바닥으로 좀 인지를 할 수 있는, 물론 거기서 뭐 전세가가 더 떨어지면 또 이건 또 다른 문제기는 하지만 떨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은 어딘가에는 살아야 되는데 집을 그렇죠.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그만큼 그 수요가 다 임대차 수요로 네. 넘어가다 보면은 그만큼 그 임대차 수요가 또 많아질 것이고 거기다 충분한 공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물량, 기존에 있는 물량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게 좀 나눠갔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가나 이런 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값이 안 오를 것 같다 싶으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계속 전세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전세로 옮겨가면서 전세가는 오히려 또 상승할 수 있는 또 그런 모습으로 갈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급만 놓고 보면은 그게 딱 이명박 정부 시기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너무들 안 사려고 하다 보니 전세로 수요가 몰려서 전세는 오르고 집값은 내리니까 이 갭 자체가 줄어드는. 네네. 그리고 돌아보면 그때 사셨던 분들이 그렇죠. 나중에 이후에 이제 그 상승장에서 자산을 좀 상승장에서 이렇게 그렇죠. 축적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큰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거의 사례들로 보면은 갭이 많이 줄어든 시기, 그리고 최소한 월세 수익률이 뭔가 예금 이자라든가 뭔가 이 기준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시기, 이런 시기에 어떤 매수로 접근을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뭐 큰 손해를 본다거나 뭐 이렇게 그래도 남들보다는 투자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문가분도 많이 뵀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말씀하신 그 갭이 작아지는 그 시기에 또 투자하셨던 분들도 저희 또 게스트로 출연을 하셔서 또 말씀하신 것들이 좀 그런 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네네. 있어서 네. 되게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금리가 7번이 올라서 3.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연구원님께서는 금리랑 자산을 계속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지금 지금 시기에 해야 될 뭐 투자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급할 거는 없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월세 수익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뭐 예금 금리보다도 너무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갭도 여전히 맞아요. 지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렇죠, 벌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집값만 하락하면 모르겠는데 전세가가 맞아요. 너무 빨리 하락하다 보니까 이 갭을 줄일 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조언에 비춰보면은 무주택자가 급할 필요는 없는 셈인데, 이제 유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이 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너무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집값이 좀만 참으면 오를 것이다라는 이게 기대로 버틸 수 있기에는 지금 금리가, 이 높은 수준의 금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지금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리스크 관리 쪽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버티다가, 즉 버텨서 성공했을 때 얻는 이득보다 버티다가 이게 내려갈 때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좀 더 크게 보면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은 좋겠고, 그리고 유주택자 중에는 당연히 이제 지금 돈도 많은 분도 당연히 있겠죠. 통상은 유주택자가 더 뭐 부자들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 지금 많이 나오는 양상이 좀 이제 지방 위주로 많이 하락하고, 오히려 지금 강남은 버텨서, 그래서 이제 뭐 양극화다, 옥석 가리기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 관점에서는 강남처럼 오히려 절대 집값이 높고 그만큼 그래서 갭도 굉장히 큰 곳일수록 이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은 이게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즉 갭이 2억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게 대출금리가 뭐 대략 뭐 짧게 해서 5% 정도라고 감안하면은, 갭이 2억일 때는 이제 5% 감안하면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여기다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건데, 뭐 갭이 한 7억 정도 되면은 5%면 3,500만 원을 여기다가 지금 쓰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이게 잠시면은 견딜 수도 있는데 이게 지속되면은 여기도 이제 견디기는 점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다 부자들만 산 게 아니라 누군가 굉장히 무리해서 산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 중에는 이게 또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맞아. 딴 거서 번 거 이제 다 팔고 뭐 강남 한 채 이런 식으로 그냥 영끌해서 몰빵한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이 금융 비용 오른 거를 이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매물로 나오게 되는 시점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게 양극화로 벌어진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이제 이런 좀 상급지에서 매물이 나오는 거를 기다려 보겠다. 뭐 그러면 그런 전략을 이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전략을 한번 쓰실 수도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전에는 강남이나 이런 경우는 원체 뭐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어차피 대출 그 금리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최근에 그 강남의 뭐 대치 음마 아파트나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경매로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이 있는 거 보면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는 또 이제 대출 금리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상당히 은근히 많이 있다라는 게 또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이제 현금을 자산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최근에 일본의 같은 상황을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또 불황인 상황이에요. 네네.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곧 임대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세로 결국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본에서는 이제 월세가 오르지 않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이라고 부르는 그런 1인당 GDP를 보시면 그 일본은 2000년대 이후로 소득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득이 국민소득이 2000년 초 뭐 그때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2000년 이후로 거의 쭉 그냥 소득 변화가 뭐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야 임대료도 올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나 혼자 올리고 싶다라고 올려봤자 다른 사람들이 소득도 받을 사람이 안 받아주면 나 혼자 이게 공실되는 거고, 결국은 사람들의 소득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즉 월급이 안 오르니까 월세도 안 오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저금리를 유지해도 임대료가 오르지를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집값도 오를 수가 없는 건데요. 물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안 올라도 금리를 낮춰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채권처럼 그러니까 이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일본은 이미 그 금리를 제로로 낮춰놨으니까 이 금리 인하라는 방법을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한 게,
사람들이 소득이 안 변하니까 월세도 안 오르고 금리도 더 내릴 수 없으니까 금리도 안 변하니까 집값도 그냥 쭉 그냥 변할 수가 그대로 없는 가는, 거군요. 예, 그대로 가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안정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침체, 자산 가격이 그러네요. 성장이 없네요. 그렇죠. 성장이 없고, 그래서 자산 가격도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러면 뭐 과연 그렇게 될 거냐? 결국은 그게 소득, 그러니까 성장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처럼 저렇게 저성장으로 가서 사람들 소득이 안 오르는 식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물론 저는 지금까지 이제 금리와 자산 가격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려서 금리가 내리면은 뭐 자산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일본처럼 돼버리면은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추고 쭉 유지해도 그냥 소득이 안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르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런 포인트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배우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본보다는 분명히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일본 여행을 가봐도 이제 물가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싼 것 같다. 막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다 우리가 소득이 꽤 많이 올랐기 때문이니까요. 네. 우리는 분명히 지난 과거에 그렇게 왔는데, 뭐 문제는 이제 일본은 고령화가 우리보다 훨씬 좀 더 빨리 왔었던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처럼 과연 안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구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과연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일본보다 뭔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뭔가 이런 그 센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뭔가 혁신에 대한 그런 노력 맞아요. 같은 거는 확실히 좀 더 좀 그런 센스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역동적이죠. 그렇죠. 뭔가 인구 지표는 안 좋아도 이 역동성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다면 뭐 그러면 뭐 일본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